예시에서 미나토에서 이것도 너무 재밌는 내용이에요. 층은 조금 별로고 뷰도 그냥 그래. 근데 미나토. 그런데 같이 갖고 왔어요. 추억을 뷰 좋아. 네. 층도 좋아. 근데 디시전 어떡하죠? 이게 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계정 휴업 아니냐는 댓글을 보고 뜨끔해가지고 오늘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이 동네까지 쳐들어왔어요. 이 귀하신 분을 한번 모시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아마 모르실 분도 계시니까 한번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요? 네, 강동균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균 씨는 일본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한국인, 물론 한국인 말고 다른 국적의 네. 외국인 분들도, 일본인 분들도 다 가능하신 부동산 중개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랑은 만난 지 2년, 3년 됐을까요? 3, 4년 되죠.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연말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사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다루지 않았던 타워맨션. 타워맨션. 이거를 해야 되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많이 얘기 나눴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블로그나 카페 회원님들이 타워맨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가 익숙하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 그럼 일본에서 맨션 투자? 하면 될까? 그러다가 매칭되는 게 타워맨션 투자다 보니까요. 요즘에 일본 부동산 특히 우리는 도쿄를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 부동산 요즘 어때요? 지난 인터뷰가 한 반년 전에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반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 그냥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른다. 그래서 여기서 추후에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얘기 나눴던 거지만 매도 물량이 많이 없어진다? 물량 자체가 없다? 매도 물량이 적어진다. 네. 팔려는 사람이 없다. 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10억 원이라고 할게요. 10억 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2, 30억을 넘어가면 시드머니가 되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죠. 그래서 10억 원대 물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뿐만 아니라 만국 공통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대 물건이 씨가 마른 느낌? 좀 큰 것 같아요. 10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내 돈이 10억 원인 거죠? 네. 그러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대충 한 20억 네. 내외의 물건들이 없다. 네, 없는 것 없다. 없는 것 같아요가 아니죠. 진짜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요. 이게 관심 맞아요. 있으신 분들은 일본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사이트를 보시든 아실 텐데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막 엄살로 막 너무 물건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게 물건은 많은데 좋은 물건이 요만큼이었다. 이런 네. 말이었는데 이제는 물건이 이만큼이야. 그리고 좋은 물건은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힘드시겠어요. 그 가격대를 많이 찾으러 오실 텐데. 네. 그래서 넓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사카 쪽, 후쿠오카 같은 것도 도쿄에 올 거면 약간 이런 느낌? 그만큼 진짜 없어요. 사장님 저 이거 마시면서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 네. 카페라서요. 네.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마시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올랐다. 근데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대출 규제가 끼고 요즘 시국도 또 안 좋아. 좀 부동산이 좀 흔들리고 좀 안 좋아지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타워맨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워맨 정의는 그 용어는 20층 이상이 고층 맨션이라고 네. 보면 되는데 2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된 게 좀 보편화된 게 네. 최근 얘기고 맞아요. 그게 이제 내진 설계 기술을 까마득하게 해야 되는 네. 거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지어지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래서 요즘 많이 올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파트 가격을 네이버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편해서 그러는데 어때요? 최근에 기사에 네. 200억 N, 2천억 원이죠. 네. 그런 멘션들의 등장도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타워맨션의 가격이 요즘에는? 제가 타워맨션을 작가님하고 촬영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반대했던 게 꽤 많았어요. 그랬던 게 타워맨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거에 의문점이 들었던데 그 포인트가 저번에 저희가 촬영했던 것도 나왔겠지만 일본은 내 연봉의 최대 10배 정도 빌려준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럼 이제 내수 시장이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금액대냐라는 느낌이 있었죠. 내수 시장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거주 반, 투자 반에서 막 진짜 영끌 막 이런 사회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딱 내 연봉이 10배인데 그럼 많이 해봐야 진짜 페어론을 한다 쳐도 10억 원, 뭐 1억 엔 정도 되겠죠? 그럼 그 정도일 텐데 이미 그 가격을 뛰어넘은 지가 한참 오래됐으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기피하려고 했던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비싸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어렵다. 네. 정도로 비싸졌다. 네. 얼마나 비싼가요? 제일 싼 게 한 1억 6천이라고 보시면 제일 싼 게 1억 원 아닙니다. N입니다. 네, 16억 정도 되지 않을까.
갖고 있어요. 그 1억 6천 엔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충 좋아하는 네. 도쿄 23구 안쪽에 네, 그런 그죠. 맨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 제일 비싼 거 사실 2천억 원은 이제 딴 얘기. 네, 그건 너무 네. 현실적으로 시장에 풀려 있거나 시장에서 일반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반포 원베일리 65억 네. 아, 이런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일본에서의 그런 고급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타워맨션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그럼 분포되나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100억 안쪽, 10억엔 안쪽까지는 어.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좀 한번 좀 해볼 법한 금액. 그러면 10억엔 이상이 있다는 거네요. 그건 정말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는 한국이랑 마찬가지죠. 그런 느낌. 그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금액이라고 보신 게 얼마 정도였어요? 저 250억 원, 25억 이 정도까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1위에서 500위를 쫙 펼쳐본다고 하면은 이 위에 1위부터 한 20위까지는 우리가 뭔지 알거든요. 너무 대표적. 시그니엘부터 네. 시작해서 압구정 현대 얘기 나오고 고급화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맨션들이 네. 나올 텐데 일본은 1위에서 500위까지 펼친다고 하면 물론 상위권 라인은 2천억 원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지만 뭐랄까요 금액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느낌인 거예요. 아, 15억에는 있다. 네. 그 위도 있다. 네. 40억엔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세대수로 보면은 비슷할지도 몰라요. 네. 그쵸. 일본 그죠? 워낙 대단지 같은 것도 작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남도일만 해도 그게 몇 세대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일본은요. 부동산 자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이 싸진다는 그런 네. 인식,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 네. 근데 타워맨션 제가 뭐 얼마 전에 들은 네. 거래 소식도 들어보면 구축이에요. 한 10몇 년 됐는데도 2억엔, 3억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가 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타워맨션 유튜브에 찍은 데 있어서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었는데 제가 일본 회사 대표한테 제 고민을 얘기했었죠. 타워맨션 구축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타워맨션을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질문을 했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한 개에 있어서 답을 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질문이 있어서 타워맨션 지을 데가 없어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땅이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 구축이라고 해도 이런 느낌인 거죠. 대체 상품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나 거주형이랑 좀 다르게 보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게 같은 거는 역에서 바로 나와서 보이는 거 그다음에 뭐 같은 1분 거리인데도 바로 보이는 거 살짝 오른편으로 돌아보이는 거랑은 전혀 임대료나 매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5분 거리에서 여기에 있든 뭐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잖아요. 뭐 뷰나 이런 거에 가격은 좀 있을지언정.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대체품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오피스는 대체품이 없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설정된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처럼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다. 그리고 뷰가 예쁜데 을 다 지어놔서 선점하고 있다는 느낌을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주형 부동산으로 볼 게 아니라 약간 오피스 빌딩 같은 약간 사치품 같은 느낌? 1등이 돼버려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된다면 구축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구나 라는 또 생각을 들어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구축이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는 맞는 말인데 네. 일본은 아직도 네. 그런데 이건 대체 불가능한 입지에 네. 지어졌다군요. 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도쿄에서 돌아다니시면 알겠지만 진짜 조그마한 길목까지 다 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일본의 부동산 역사가 굉장히 길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지주들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층 주거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한 3,000세대, 5,000세대 확 올려버리잖아요. 네. 재개발인데 일본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타워맨션이라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부지 용지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 땅을 확보 자체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들은 사실 좋은데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미 다 선점한 거지. 네. 내 땅 깃발 꽂아놨으니까. 네. 그게 롯봉 길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입지 좋은 데에 있는 맨션들을 네. 부시고 다시 지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했다고 했었을 때 보시면 보통 빌라를 부셔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발하는 사람이 저층 5층 내외로 된 사람들한테 입주권이나 뭐 이런 거 주더라도 남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많으니까. 네. 예. 네. 근데 일본을 잘 생각해보면 타워맨션 기껏해야 한 2동 짓죠. 그래서 막 500세대, 450세대 예, 겨우. 이렇게 다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어디다 내보내고 그거보다 더 높게 지으면 도대체 몇 층을 지어야 할까요? 약간 우리나라의 소규모 재개발이네 이거. 네. 소규모 재개발. 어찌 보면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그러네. 근데 소규모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되고. 네. 딱 그 말이네요. 네. 지금. 저희가 진짜 죽고 나서 그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막 진짜 막 1000층까지 네, 막 진짜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 막 재건축 이런 거 많이 보러 댕겨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진짜 막 50년, 60년 지은 것도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도 쓰는 나라인데 그게 과연 언제 될까요? 그걸 굳이. 네. 그 일본은 또 유지보수도 철저해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얘네는 그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아는 나라니까 그
수선의 규칙 같은 게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10년에 먹고 이거 해야 되고 15년 이거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잘 지었어. 네. 여의도 시범 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워맨션은 이런 구축이 되더라도 기존의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타워맨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고 이건 사실 이것만 해도 강의를 하나 찍어야 돼. 맞아요. 한 2시간 필요해 진짜. 정말로 해요. 정말로. 근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까 말했듯이 좀 입지가 대체 불가능한 입지이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면서 아까 말했던 40억 이런 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면서 그러면서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가서 살든 투자를 하든 좀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뷰가 너무 달라서 네. 확답하기 그죠, 되게 그죠. 어려우실 텐데 어떠세요? 어떤 지역 혹은 이쪽으로 뭐가 좋다 뭐 이런 조금만 가이드 주시면 네. 힌트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깔고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거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금리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돈을 얼마큼 빌릴 수가 있고 여기 일반 사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해드린 거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흐름이다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굳이 사야 된다, 여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 이거를 듣고 나랑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해서 비난 같은 거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미 약간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이미 떨고 있어. 근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거를 막 이쪽으로 사셔야 된다고 유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 정도만 네. 거기에 이걸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타워맨션을 이제 아까 1등부터 500등까지 쫙 나눈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지를 좀 나눠봤었죠. 그랬더니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액세스가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액세스. 네. 예, 그 접근성.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강남이랑 가까우면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2개, 3개 정도가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주쿠를 거점을 뒀는데 신주쿠에 이제 오른편 기준으로 보면 치오다구가 있고 추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미나토구가 있고 이쪽 편으로 가면 시부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았을 때 3개가 묶어지는 거죠. 신주쿠, 미나토구, 뭐 치오다구를 간다. 미나토구가 있다면 시부야, 신주쿠랑 가깝다. 미나토구가 있는데 추어구랑 가깝다. 근데 추어구랑 있는데 다이토구랑 가깝다. 이러면 가격이 좀 차이가 쭉쭉 나는 거였죠. 그럼 가까울수록 당연히 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지만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좀 컸죠. 좋은 구에 붙어 있어야 좋겠죠? 네.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신주쿠에 있다면 왼쪽 편에서 나카노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카노구에 붙어 있는 것보단 시부야나 신주쿠에 붙어 있는 쪽이 비쌌고 추어구에 있는 것도 미나토구에 붙어 있는 게 더 좋지 다이토구에 붙어 있는 게 보다는 낫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어느 나라 똑같겠지만 그렇죠. 네. 부촌 땅값 비싼 곳으로 붙어 있는 게 네, 그죠. 하나라도 더 좋은 거지. 네. 그러면은 그렇게 붙어 있는 구나 동네가 2개에서 3개 정도가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억을 갖고 있다. 어디든 다 살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뷰나 층수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추어구에 있는 다이토구에 붙어있는 층수가 넓고 뷰가 좋은 데 갈 거냐 아니면 미나토구로 들어와서 층수가 낮은 데를 살 거냐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구의 브랜드를 보고 갈 거냐 맨션의 퀄리티를 보고 갈 거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라 이런 게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비교할 게 많다 보니까. 개별성이 강한. 네,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럼 어려워요. 무슨 선택? 방금 전에 예시해서 미나토에서 이것도 진짜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층은 조금 별로고 뷰도 그냥 그래. 근데 미나토야. 그런데 같이 갖고 왔어요. 신혼집을 아직 미혼이십니다. 일본에 계신 여성분 관심이 어쨌든 딴소리고. 네. 추후에 뷰 좋아. 네. 층도 좋아. 네. 뭐 코미디 시설 깡통 어떡하지? 이게 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봐야 이게 되는데 빨리 고르고 통과해요. 저는 미나토구. 역시. 미나토구. 이건 취향이에요. 네. 예, 그 개인 의견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를 찝어야 될 게 한국뿐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외국 다른 분들도 하는 것도 도와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상 외국 분들은 다 미나토구만 찝었었어요. 외국 사람들. 근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제가 앞에서 타워맨션의 내수시장이 어렵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본 직장인들도 좀 한번 해볼 만한 금액들은 다 추후구 쪽에 있죠. 그 하루비 플랜이 있던데 타워맨션이 많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건드려볼 수 있는 데는 추구가 될 거고 내수시장 분들이 건드기가 어려운 금액대는 미나토구가 될 텐데 미나토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용보다는 사치품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질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본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돼서 캐피탈 게인을 노려볼 수 있는 데는 미나토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근데 수요가 많으면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게 더 크다고 보시면 추구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파워 커플이라는 단어 인정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파워 커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면서 이거 쉽게 말해서 황금성이 좀 좋은 거죠. 네, 잘 맞아요. 팔려, 잘 네, 팔려. 맞아요. 그렇죠. 잘 내놓고 잘 팔리고. 근데 사치제나 이제 빌딩이나 뭐 그런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가면은 좀 고민할 게 생기는 네, 그죠. 거죠. 그쵸. 사이클도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게 사이클을 판단하기엔 조금 어렵겠지. 뭐 다르게 움직인다 하면 어느 게 더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추가보지 않을까 싶죠. 왜냐면 금리, 아무리 일본이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원리금 상한이기 때문에 매달 지불하는 금액은 꽤 크죠. 그것도 16억 이상 빌리게 된다 치면. 그렇죠. 그럼 이게 꽤 많이 들 텐데, 5, 600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에 있어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리게 된다면 타격이 크겠죠. 네, 원리금이라는 걸 꼭 명시해 주셔야 돼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맞벌이 부부가 여기서 뭐 0.3%, 0.5% 이렇게 받으니까 무슨 신의 금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금을 같이 우리나라 주택담 모델처럼 원금 같이 상환하긴 하죠. 네. 빌딩이나 이제 거치시기 있는데 그래도 일본인들은 파워커플이어도 이 월급쟁이 부부가 그 큰 금액을 대출받아가지고 한 1%만 올라도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네. 움직임이 조금 영향은 많이 받을 수 네. 있겠네요. 근데 대신 수요가 많고 네. 환경성도 좋고. 이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월급 꽤 많이 받는 사람 많은데요? 이러는 거.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되게 상대적인 거라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생활권에는 이제 비슷한 분들이 모이겠죠. 주위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안 와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도쿄 전체 평균 월급 연봉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진짜 한참 못 미치거든요. 도쿄가 아무리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우리한테 집은 아파트지만 일본은 코다테 맞아. 주택이라는 것 두 가지 소유가 있다는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는 항상 진짜 이렇게 부동산 얘기만 하고 제 주위에 돈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근데 가끔 뭐 동창회 나가면 돈 얘기하잖아요. 뭐 익숙하다. 뭐야? 그러면 돈 얘기만 해. 무슨 거지? 뭐 변했어? 뭐 이러나 주변 보를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약간 내 주위만을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 물건을 나중에 양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거 받아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좀 비싼 얘기만 해서 위화감이 되니까 그럼 저렴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액 투자 얘기도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 저 공감이 돼요. 외국에 투자하는데 한 번에 톡톡 이거 우리가 자산가도 아닌데 톡톡 큰 금액을 어려우니까 그럼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3억 아래로 내려가면 어쨌든 빌딩 시장 1등 시장은 절대 아니고 매전으로 가는데 작은 매전들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4억까지는 아니지만 네. 80층 매전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더 어렵죠. 사실 더 어렵죠. 왜요? 싼 놈은 이제 더 편한 것 같아요. 속사정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 개인 명의로 그런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맨션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느 면에서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게 간단하게 막 내가 내 돈 주고 살게 이런 게 여기 눈물 표시하게 해가지고 해주세요.